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우리 편을 바꿔서 인사행정론 파트입니다. 인사행정론. 자, 이 인사행정론 주제는 크게 나눠보면 이제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요. 그 인사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적자원, 정부의 인적자원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어떻게 채용하고, 근무 성적 평정, 또 보수 지급하고 퇴직시키느냐, 이런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활동 두 파트로 나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제도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인사행정은. 그래서 행정학 전체 내용 가운데 공부하기는 제일 편해요. 이 파트가 양도 적고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히 인사행정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은 이 샅샅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이제 찝어서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7페이지 우리 교재 인사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을 좀 봅시다. 먼저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사적으로 인사행정 제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상단의 박스 보시면, 자, 이 절대군주 시절부터 지금까지 발달하고 있는 이제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직업공무원제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 시절부터 이제 시작된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달한 이제 정실주의라는 제도가 있고, 미국에서 발달한 이 역관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역관주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실적주의예요. 실적주의. 자, 그리고 이제 1960년대쯤 오면 이 실적주의에 근거한 정부관료제가 대표성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적받으면서 이 대표관료제라는 게 나오게 돼요. 대표관료제. 그리고 그야말로 최근에 이제 관리 융통성 체계라고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는 인사행정. 그래서 기업에서 발달된 계약직이라든지 정부에서도 탄력 근로제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도들을 도입하자. 이런 게 이제 관리 융통성 체계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관을 했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역관주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역관주의와 정실주의인데, 표에 보시면 미국에서 발달한 게 역관주의입니다. 영국에서 발달한 게 정실주의고요. 역관주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자세하게 했었죠. 역관주의, 영어로 스포일스입니다. 스포일스. 영어 사전 찾아보면 전리품이라 그랬어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마치 뭐처럼 전리품처럼 차지하는 제도죠.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정부의 공직은 민주당의 전리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충성심, 공헌도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 쉽게 말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공무원들을 싹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는 동그라미 2번 개념에서 보시면, 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뭐예요? 정당, 특히 집권당에 대한 충성심과 공헌도가 기준이죠. 이걸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걸 역관주의라고 해요. 첫 시간 이미 봤었는데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인물 누구죠? 잭슨 대통령, 기억하시라고 했죠? 잭슨. 역관주의를 다른 말로 교체 임용주의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싹 교체가 되죠. 그래서 교체 임용주의, 다른 말로 공직경질제라 그래요. 역관주의를 상징하는 법 꼭 기억하세요. 미국에서 4년 임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공무원의 임기를 정치 권력의 변화와 맞춰서 4년으로 한정하는 거죠. 자, 잭슨이 1829년에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역관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역관주의가 이제 언제 막을 내립니까? 1883년 펜들턴법 중요하죠.
이 펜들턴법에 의해서 역관주의가 미국에서 막을 내리고 오늘날 같은 실족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세기는 기본적으로 역관주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제 실족주의의 시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의 오른쪽 정실주의 봅시다.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한 건데요. 자, 표현 그대로 정실, 혈연, 학연, 지연, 인사권자와의 혈연, 학연, 지연.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인적인 친분관계예요.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거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 이게 정실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족주의인데 이 공무원들 가운데 역관주의나 정실주의에 의해서 채용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장차관직이죠. 이제 대통령하고 정치적 신조가 같은 새누리당 출신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이제 장차관들 일종의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 정치적 공무원들이죠. 자, 그래서 정실주의가 영국에서 발달했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2번에 이 정실주의는 먼저 이제 은혜적 정실주의였었어. 그러니까 영국은 절대군주제였죠. 그래서 이제 국왕이 자기하고 친한 애들을 요직에 이제 들여앉히는 은혜적 정실주의였다가 이게 이제 영국의 절대군주제가 명예혁명에 의해서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왕이 아니라 의회,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의회 다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의회 다수당이 이제 정치적 신조가 같거나 아니면 이제 친분이 있는 애들로 이제 요직에 들여앉히는 거죠. 요거를 정치적 정실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정실주의는 이제 절대군주제의 은혜적 정실주의에서 이제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적 정실주의로 변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이제 1870년에요. 추밀원령이라고 있거든요. 추밀원, 그러니까 국왕 직속기구죠. 영국은 아직까지도 형식적으로는 절대군주제니까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서 이제 영국에서 정실주의가 막을 내리고 실족주의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역관주의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잭슨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표 바로 밑에 내용각주 보시면 잭슨 얘기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잭슨은 역관주의를 바로 뭐예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원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그 내용각주 2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역관주의 미국에서 발달했죠. 정실주의 영국에서 발달했죠. 두 개념은 정확하게 보면 조금 다른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둘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역관주의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공헌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이런 거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오게 되는 실적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이 정당에 대한 충성심 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라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채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더 중요한데 동그라미 2번 이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가요 민주정치 발전하고 긴밀한 관련을 갖고 발달한 제도예요. 오늘날 민주정치는 정당 민주주의죠.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들은 정당을 선택을 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으면 민주당을 선택을 해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선거에 의해서 위임받은 민주당이 정부 관료제를 구성하는 게 민주적이죠? 이렇게 되면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하고 정부 관료제 구성이 일치해요. 이거를 동질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침 부분 보시면 이 역관주의든 정실주의든 둘 다 민주정치 발달에 따라서 이 표현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했다.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 이 자체가 바로 민주성을 뜻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역관주의의 장단점을 정리합시다. 항상 제도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배경, 발달 배경, 내용,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식으로. 자, 역관주의의 정당화 근거, 장점이죠.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단에 자, 교체 임용주의를 함으로써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관료제가 구성이 되고 또 4년 뒤에 책임지고 물러나죠. 이렇게 관료제의 정치적 대표성,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른 행정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 대응성, 책임성. 그래서 대표성, 대응성, 책임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민주성이죠. 민주성. 그런 식으로 내용들은 그냥 방금 요 개념에 초점을 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이 역관주의는요, 오늘날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4년마다 공무원들 싹 교체되죠. 행정의 계속성도 확보 안 되고, 전문가를 공직에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19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농업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이 단순했었죠. 이거를 행정의 아마추어리즘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 행정은 단순해서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죠. 자, 역관주의 폐단, 벌써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역관주의 폐단이다 그러면 두 가지로 부패와 비능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부패와 비능률.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대한 충성심 공헌도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뇌물 갖다 바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정치 행정적 부패가 실제 미국에서 발생했었고, 비능률은 행정의 계속성이 단절되죠. 4년마다 바뀌어버리니까요, 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충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비능률적인 행정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관주의의 폐단 때문에 나오게 되는 제도가 실적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259페이지. 실적주의의 성립 배경. 실적주의 성립 배경. 실적주의 성립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역관주의 폐단이에요. 부패와 비능률로 극복되는 부패와 비능률로 대표되는 역관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겠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9세기 후반이 되면 미국 사회가 바뀌어요. 행정국가로. 산업사회가 돼버려요. 산업사회가 되면 사회가 전문화되고 기술화되고 복잡화됩니다.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이 터져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기존의 역관주의 갖고는 전문성 있고 기술성 있는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죠. 자, 이러던 찰나에 동그라미 3번. 1881년에 미국 대통령 가필드가 암살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이 가필드 대통령이 이제 미국 역사에서 임기가 가장 짧은 사람인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암살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암살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야. 그럼 왜 암살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농공행상, 관직 배분에 불만을 품고, 자, 그렇지 않아도 역관주의 병폐가 심각한 상태에 역관주의 때문에 대통령 암살 사건까지 생기니까 미국 사회에서 역관주의 문제 있다.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되겠다. 라는 공직개혁 운동이 일어요. 이거를 줄여주세요. 진보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이 진보주의 운동의 결과로 오른쪽 페이지 하단의 표, 미국의 실적주의. 바로 어떤 법이 만들어지냐면 그 유명한 1883년 펜들턴법이 만들어져요.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역관주의가 막을 내리고 실적주의가 시작되죠. 이 펜들턴법은 정식 명칭은 연방공무원법이에요. 미국 최초의 공무원법입니다. 근데 이제 펜들턴이라는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펜들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서 역관주의가 막을 내리고 실적주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표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 펜들턴법의 내용이 이따금씩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펜들턴법의 내용. 자, 그래서 연방공무원법. 자, 펜들턴법의 주요 내용.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초당적이고 정당의 영향을 안 받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기구를 설치해요. 이게 바로 미국 최초의 중앙인사기구, 바로 연방임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오늘날 같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발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자,
이제 공무원 된 다음에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 하다 보니까 부패라고 하는 역관주의 병폐가 생겼죠. 그래서 정치연금,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이거를 5글자로 정치적 중립이라 그래요. 요 3가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이번에는 표의 오른쪽 영국의 실적주의를 봅시다. 영국의 실적주의. 여러분 이제 영국도 19세기 말이 되면서 그 이전에 이 정실주의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정실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거든요. 그 첫 번째 움직임이 노스코트 트레빌리안 보고서. 체크만 해두세요. 노스코트와 트레빌리안이라는 재무부 관료가 이 정실주의를 개혁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거를 토대로 아까 봤었는데 1870년에 이제 2차례의 추미련령이 있는데 1870년 추미련령이 중요합니다. 이 1870년 추미련령에 의해서 영국에서 정실주의가 막을 내리고 실적주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1870년 추미련령의 내용이라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제 펜들턴법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이 추미련령의 내용은 펜들턴법의 내용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런 이제 배경 또 과정하에 이제 실적주의가 시작되는데 왼쪽 페이지 갑시다. 실적주의 개념.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 이래로 영국,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의 대원칙이 실적주의예요. 자, 그럼 실적주의의 개념. 실적주의의 개념. 그리고 실적주의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실적주의는 이 실적주의 개념 자체가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적주의가 왜 나왔습니까? 바로 역관과 정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 개념 자체가 반역관주의, 반정실주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역관과 정실이 타파된 다음에 비로소 실적. 이 실적이라는 게 바로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말해요. 이거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실적주의 개념 자체가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1번 의미는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일종의 소극적인 의미죠. 그리고 이제 2번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의 실적주의죠. 이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실적주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개념 자체가 첫 번째 반역관주의, 2번째 실적. 요걸 기준으로 인사관리한다. 그래서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실적주의의 진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전통적인 의미, 최초의 실적주의는요, 내 이름은 실적주의하고 나온 제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등장한 실적주의는 바로 가로해 보세요. 반역관주의라는 소극적 동그라미 하세요. 이 첫 번째 의미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역관 정실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동그라미 2번 오늘날 실적주의는 적극적 능률주의적 가로에 적극적 능률주의적. 그래서 이제 19세기 말에는 반역관주의, 반정실주의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세기 초쯤 오면 1900년대 초반쯤 오면 미국에서 이 역관과 정실이 타파가 돼요. 이제 역관과 정실이 타파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의 실적주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객관적인 업무 기준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객관적인 업무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시기,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이론이 우리 앞서 봤던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이 실적주의가 20세기 초쯤 와가지고 뭐하고 결합합니까?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우리 이미 했지만 직무를 분석해서 타임 앤 모션 스터디에서 표준 가업량 세우죠. 그걸 기준으로 개인의 실적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적극적 능률주의적인 실적주의입니다. 자, 259페이지
실적주의의 특성을 좀 보겠습니다. 특성. 내용이죠. 뭐 실적주의의 내용. 먼저 동그라미 1번 뭐하고 결합한다 그랬어요? 과학적 관리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해서 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누구든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렇게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공개 경쟁을 치르죠. 그런 다음에 어떤 기준을 들이대요? 뭐 정당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아니고 바로 실적이라는 기준을 들이대죠. 뭐 쉽게 말하면 시험 성적. 자,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이제 공무원 정치활동 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도 못하고 정치활동도 못하죠. 그리고 신분보장, 정권 바뀌었다고 공무원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죠. 그래서 이제 정권 변화와는 관계없이 실적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실적주의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이것도 좀 체크하세요. 이제 중앙인사기관. 현재 이제 그러니까 중앙인사기관이라는 게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예요. 뭐 아까 봤다시피 펜들턴법에 의해서 규정된 연방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앙인사기관 어딜까요? 그러니까 국가직 공무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채용하는 기구죠. 뭐 인사혁신처죠. 얼마 전까지는 이제 안전행정부였다가 인사혁신처로 중앙인사기관이 이제 따로 띄어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 원래는 이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관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관제적인 병폐가 심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관에다가 집중화시킨 거죠. 인사권의 집권화까지 체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적주의의 특징 내용 봤고요.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실적주의의 장단점을 봅시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도가 전개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이제 장단점. 먼저 실적주의의 장점은 자,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하고 인사관리함으로써 그냥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실적주의의 최대 장점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되죠.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죠. 계속성 확보되죠. 이렇게 해서 바로 능률성을 높이죠. 능률성을. 이게 실적주의가 추구하는 최대 가치입니다. 전문성, 계속성, 중립성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능률성을 높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풀이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사행정의 대원칙은 실적주의예요. 근데 이 실적주의가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문제점. 자,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 실적주의, 즉 시험 성적에 근거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구성된 정부관료제가 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없어요.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 됐지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어떤 권한의 위임을 받은 바가 없죠. 아까 여권주의는 어땠습니까? 선거로 나타나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부관료제가 구성되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주의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험 성적으로 공무원이 돼서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행정을 수행한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국민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비대표성.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따 보게 될 이제 대표관료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뒤에 보시고, 그다음 동그라미 1번. 실적주의는 조금 전에 이제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을 표방한다 그랬죠. 근데 이 실적주의가 표방하는 기회균등은 지극히 자유주의적인 논리에 근거한 소극적인 기회균등이에요. 적극적인, 즉 실질적인 기회균등은 아니야. 뭐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학력 제한이 없거든요. 대졸자든 국졸자든 누구든지 공무원 시험에 응시는 가능해. 그럼 여러분, 자, 대졸자하고 국졸자가 응시했어요. 둘 중에 하나 뽑는다 그러면 대졸자가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초적인 차별, 예를 들어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학교육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죠. 이게 바로 형식적 기획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질적 기획운동은 우리 앞서서 뭐 정의론 할 때도 했던 건데, 실질적 기획운동은 뭐냐? 공무원 시험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원초적인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집에 돈이 있든 없든, 또 도시에 살든 저 시골 깡촌에 살든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시험 봐서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렇게 하면 실질적 기획운동에 근거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주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역관주의, 반정실주의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행정의 경직성을, 즉 역관이나 정실 배제하는 데만 초점을 두면 보다,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평균 95점을 맞았고 B가 90점을 맞았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뽑는다 그러면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하죠. 근데 A가 95점 맞은 A가 90점 맞은 B보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실적이 뛰어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역관이나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역관주의적인 소극성, 경직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다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인사권을 집권화시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직 공무원은 전부 다 인사혁진처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 실정에 맞는 신축적 인사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6번 이것도 체크하세요. 실적주의가 아까 뭐하고 결합했습니까? 과학적 인사관리하고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했죠. 근데 과학적 관리론은 어떤 문제점을 가졌죠? 조직 구성원들을 기계의 부속품, 도구로 전락시키죠. 이렇게 이제 비인간화.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인사행정의 대원칙이 실적주의인데, 실적주의가 방금 봤던 이런 문제점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 밑에 하살 표시 보세요. 실적주의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요. 새로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바로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거예요. 적극적 인사행정 체크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이 소극성을 타파하고 실적주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자. 그래서 이게 실적주의의 새로운 경향. 그래서 여기 적극적 인사행정을 좀 먼저 좀 봅시다. 어디로 갈 거냐면 263페이지 한 장을 좀 넘겨보세요. 263페이지에 이 적극적 인사행정은 좀 간단한 내용이어서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 인사행정은 방금 봤던 그런 배경화에서 나온 건데, 실적주의의 문제점 때문에 나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적극적 인사행정도 실적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실적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 줄침 부분 보시면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하면서도 실적주의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버리려고 했던 역관주의도 받아들이자 이거야. 왜? 여러분, 역관주의도 장점이 있거든요. 또 실적주의는 과학적 관리론하고 결합함으로써 인사관리의 비인간화의 문제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930년대쯤에 과학적 관리론 비판하면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실현하고 적극화, 신축화, 분권화 이런 걸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인사행정을 적극적 인사행정. 그래서 오늘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실적주의인데, 이 실적주의가 소극적인 의미의 실적주의라기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실적주의입니다. 2번에 보시면 적극적 인사행정의 주요 방안 동그라미 하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으로 역관주의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역관주의도. 그래서 역관제적인 요소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전통적인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집권화시켰었죠. 근데 이제 이 적극적 인사행정에서는
분권화라고 해서 이제 중앙 인사기관에 집중돼 있던 인사권을 각 부처에 어느 정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현재 공개경쟁 채용은 인사혁진처에서 관할하지만 특별 채용, 법적인 용어는 경력 경쟁 채용이에요. 이건 각 부처에서 알아서 채용해요. 그 다음에 5번에 인사 행정의 인간화, 그 다음에 6번에 과학적 인사관리 강화 완화죠. 그리고 7번에 대표관료제라는 것을 가미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인 실적관료제가 대표성이 없었죠. 자, 이러한 일련의 이제 흐름을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적극적 인사행정까지 맞고 이제 한 장 앞으로 돌아와 보세요. 260페이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이 실적관료제를 비판하고 1960년대쯤에 등장하게 된 이 대표관료제를 볼 겁니다. 이 대표관료제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